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집중 토론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서 탄생된 혁신도시 중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유치한 신도시가 바로 빛가람 나주 혁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생활 쓰레기로 고형 폐기물 연료를 만드는 SRF 열병합 발전소가 만들어졌습니다. SRF 열병합 발전소는 지난해 12월 준공을 했지만 환경 영향 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현재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 토론에서는 SRF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신상철 나주 열병합 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어서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에코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진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재생에너지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토론할 주제가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발음도 어렵고요. 또 실제 토론 내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토론자들께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RF 열병합 발전소 현재 나주시 삼포면 신도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미 준공을 했지만 가동이 되고 있지 않는데 먼저 SRF 열병합 발전소가 어떤 곳이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죠. 먼저 오세진 부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열병합 발전소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이제 화력 발전소가 전기만 생산하는 거라면 이 발전소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열을 우리가 쉽게 아파트라든지 상가, 그다음에 업무용 건물에 지역 난방열을 이제 공급함으로써 현행 이제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크게 이제 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에 있는 이 열병합 발전소는요, 저희가 알고 있지 통상 원전 1기를 한 1000메가 정도라고 볼 때 아주 소규모는 약 2%는 약 22메가 정도의 발전 규모이고요. 또 열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의 동절기 피크부하의 약 20%인 45기가의 규모로서 발전소 규모로서는 굉장히 소규모에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광주와 그 다음에 전라남도 지역에 이제 생활 쓰레기를 이용해서 그 자원을 좀 재활용하자라는 측면에서 자원 순환 혁신도시를 만들 때 탄생한 그런 시설이고요. 하루에 그 SRF를 처리하는 용량은 일일 한 444톤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정부로부터 이렇게 승인을 받은 그런 시설입니다. 네, 신상철 위원장님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기술적인 정의는 우리 오세진 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이제 기본적인 것은 나주라는 그 혁신도시와 불과 1.5km 내에 뿐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나주 쓰레기뿐만 아니고 광주와 전남도 쓰레기를 무려 444톤, 5톤 트럭으로 약 90대 분량을 매일 1년 내내 거의 이렇게 떼우는 곳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지민들에게 환경 위해성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나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3%, 나머지 97%가 타지역 쓰레기입니다. 이건 뭐 명백하게 환경 정의에 저희들은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들은 쓰레기 연료 사용 반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생활 쓰레기로 열과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보충해서 설명. 보충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 환경부의 그 쓰레기 정책이 매립이나 소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에너지화 정책으로 바뀌는 과정 중에서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책 사업으로 폐기물을 이제는 매립이나 소각이 아니라 연료화로 가자고 하는 의미로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게 된 겁니다. 네. 그 SRF 이제 열병합 발전소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우리가 SRF가 좀 생소한 용어예요. 그 부분 포함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홍세로 소장님께서
SRF가 뭔지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SRF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폐기물 고형연료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거죠. 그래서 폐기물 중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탈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만 잘 선별해서 연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라고 이제 국내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모든 폐기물 중에서 연료로 쓸 수 있는 것은 다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주 열병합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SRF는 광주시와 나주시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모공투,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만을 원료로 해서 선별해서 만든 고형연료 제품만을 반입해서 연소하도록 설계된 그런 시설이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종량제 봉투 외에도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그 나쁜 악성 폐기물도 연료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확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좀 불신과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일단 한 4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제도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폐기물이 고형연료 제조 시설로 들어가는 경로와 그 고형연료를 이용하는 시설로 들어가는 경로가 다 추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에 의심이 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생활 폐기물로 SRF를 만드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광주시나 나주시에서 그 고형연료 제품 제조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종량제 봉투 처리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 폐기물이나 건설 폐기물을 반입해서 제조할 사실은 이유가 없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그 종량제 봉투로 만든 쓰레기가 성상이 훨씬 좋기 때문에 나쁜 쓰레기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종량제 봉투로 만든 고형연료의 인센티브가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 측에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종량제 봉투 외에 다른 쓰레기를 받을 그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좀 주민 감시 체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체계들을 운영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SRF 연료가 종량제 봉투 내에 생활 쓰레기만 이용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주에서 반입되는 SRF의 경우에는 이제 종량제 봉투 쓰레기만 이용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주민들은 폐타이어, PVC, 고무 이런 뭐 폐기물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친학선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현재 나주 열병합 발전소는 지금 현재 그 설계 자체가 생활 폐기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건설 폐기물이나 반입돼서는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문제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열병합 발전소의 설계부터서 생활 폐기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SRF 연료라는 게 고형 연료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고형 연료에 따른 기준도 각 국가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로 쓰레기 봉투 내에 있는 그 생활 폐기물을 고형 연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이런 기준들이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오세준 부장님 어떻습니까? 예. 제가 좀 판례를 하나 좀 준비를 네. 했는데요. 그걸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폐기물은 이제 국내하고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대표성으로 이제 저희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국내하고 일본은 이제 재생 에너지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기구하고 독일은 이제 그 지역이라든지 약간 성분에 따라서 좀 재생에너지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경우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일본하고 이제 미국, 스페인도 좀 보면은 이게 이제 생활 폐기물 중에서 이제 저희는 전문용어로는 생분해 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쉽게 이제 부패가 되는 그런 물질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쉽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 약 50% 인정 이상이면은 다시 이제 재생에너지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스페인은 60%, 미국은 저희가 이제 한 37개 주를 지금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25개 주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현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이제 고용연료 품질을 좀 보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형과 비성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동일하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게 그 수분 함유량과 그다음에 모양, 크기, 요것만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이탈리아, 핀란드를 저희가 조사해 보면 모양이라든지 크기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형이냐 비성형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기준을 두지 않고 있고요. 전부 다 그 지역에 맞게끔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모든 국가에서도 이러한 그 생분해율, 그러니까 쉽게 부패가 될 수 있는 이런 거는 재생에너지로 인정을 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연료 품질 기준도 인체에 영향이 없거나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좀 유해하지 않는 부분에서 좀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들이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여지를 남겨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해외 어떤 기준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홍선우 소장이 보실 때 그러면은 우리나라 고형 연료의 어떤 기준들이 해외에 비해서 기준이 엄격합니까? 아니면 좀 느슨합니까? 고형연료와 관련된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고형연료 제품에 대한 품질 기준이 있고요. 고형연료 제품을 태우는 이 사용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 기준과 관련해서 일본이나 EU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기준 자체가 그렇게 약한 규정은 아니고요. 오히려 중금속의 경우에는 EU나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품목들을 이제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종량제 봉투 내 생활 폐기물이 고형 연료에 해당되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는 비성형 고형 연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성형 고형 연료가 과연 어떤 것들인지,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이 연료 안에는 PVC 소재 이런 것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최낙선 센터님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생활 폐기물 안에 만약에 그 건설 폐기물이 들어온다면 현재 그 책임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건설 폐기물이나 산업용 폐기물 같은 경우는 특정하게 그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수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생활 폐기물 안에 섞여서 들어온다면 그 책임은 이제 지자체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나주의 열 병합 발전소에는 지금 광학 선별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선별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좀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오세진 부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건설 폐기물들이 그런 고형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예, 좀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현재 나주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분이 이 SRF를 제조하는 시설, 그것도 이제 저희 지역 난방 공사에서 소유를 갖고 있고 저희 공사가 SRF를 제조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RF 제조는 지자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된 SRF를 저희가 가져다가 그 발전소의 연료로 쓰는 거로 이렇게 구분화가 명확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최낙선 센터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SRF 그 제조 시설을 보면은 선별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기부터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철과 그 다음에 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자석식으로 해서 다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쉽게 말하면 통돌이를 좀 돌려가지고 크기도 이렇게 세분화해서 좀 분류하고 건조를 시키면서 이제 만드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 비성형 SRF가 나오고요. 그거를 이제 수분을 갖다가 이제 더 건조를 시켜가지고 압축시키면 이제 그게 저희 이제 가래떡처럼 동글동글해가지고 한 10cm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성형 그렇게 이제 SRF로 이제 제조 공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네, 신상철 위원장님. 면요. 네. 일단 우리 나주 시민들이 지역난방공사에서 제조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저희들도 제조업자가 따로 있고 또 지역난방공사는 소각을 하고 있다는 것들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아까 그 해외 사례도 설명해 주셨는데 분명히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것만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SRF에 대해서 생활 쓰레기와 대형 도시 쓰레기를 모두 재생 에너지로 지금 분류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초에는 지금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성형 SRF만 소각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비성형 SRF까지 주로 이제 비성형 SRF로 지금 소각을 하는 걸로 돼 있죠.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성형과 비성형과는 분명하게 품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 비성형 SRF가 또 연료 제품 단가도 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급의 비성형 SRF가 많이 공급될 그 우려도 좀 많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비성형 SRF를 이용한 발전소를 많이 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비성형 그 SRF가 성형 과정이 없기 때문에 성형 SRF에 비해서 과열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성형보다. 그래서 당연히 수분 함량이 높으면 소각 과정에서 유해학 물질이 더 발생할 가능성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료에 대한 불안정성 이런 부분에서도 비성형 SRF가 훨씬 더 크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어떤 비성형이냐 성형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연료를 사용할지 여부는 지금 나주시가 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형과 비성형의 문제에서 물론 당연히 성형이 많은 제조 공정을 거치고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기 때문에 비성형에 비해서 품질이 좋은 것은 이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비성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유해 물질에 관련된 함량과 관련된 품질 기준은 정해져 있고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조하거나 사용했을 경우에 관련된 제재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죠. 품질 기준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그 제조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바로 영업 정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PVC와 같은 그 유해 물질의 반입 자체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상황이 있다라고 한 걸 말씀드리고요. 비성형을 그러니까 성형이냐 비성형이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그 시설을 태우는 연소 시설의 오염 방지 시설과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의 관리가 적정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주민들이 크게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해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생활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만 처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종량제 봉투에 뭐가 들어갑니까? 실질적으로 뭐 관리가 제대로 좀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생활 봉투에 생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플라스틱, 고무류, 그럼 이제 생선 쓰레기, 뼈, 음식물 쓰레기도 심지어 들어갑니다. 그 안에 물론 그 안에 뭐 이렇게 걸러내는 과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얼마나 완벽하게 있을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그 비성형 SRF를 갖다가 분리한 제품을 보면 그 안에 비닐, 폐비닐, 그럼 이제 플라스틱도 심지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네, 최낙선 센터장. 그 성형과 비성형에 어떤 게 더 낫냐고 문제보다는요. 그 쓰레기를 배출하는 배출자의 시민의식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현재 이제 비성형을 갖고 성형을 만드는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에너지라든지 악취 발생. 그래서 어떤 게 더 현실적으로 낫냐보다는 현재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의식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잘하고 태워서는 안 될 것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는 안 되는 이런 시민의식이 더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생활쓰레기 봉투 안에 그런 비성형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지금, 그러니까 비성형 고형 연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들어가 있는 게 문제죠.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는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다 뒤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합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혼합 쓰레기를 별도의 선별 과정 없이 바로 집어넣어서 태우는 게 이제 소각이라는 개념인 거고요.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 중에서 잘 탈 수 있는 부분들만 자 골라내어서 일단 선별 과정을 거쳐서 성상을 어느 정도 균질화 시킨 다음에 태우자라고 하는 게 이제 고형 연료의 개념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뒤죽박죽된 쓰레기를 태우는 거하고 잘 탈 수 있는 쓰레기만 어느 정도 골라서 태우는 거하고는 그래도 오염 물질 배출이나 연소 시설의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종량제 봉투를 통째로 태우는 것보다는 그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잠깐만요. 오세진 부장님. 예. 그러면 현재 지금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는 어떤 연료를 주로 쓰고 있습니까? 제가 좀 정확하게 이 부분은 좀 설명이 길더라도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최낙선 센터장님하고 저희 홍 소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이게 쓰레기를 분리하는 체계가 완전히 이제 구조적으로 달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수거를 해서 아까 SRF 제조 공정에서 SRF를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처럼 이제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나온 산업 폐기물,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의료 폐기물 이런 건 사실 지정된 그런 폐기물입니다. 이거는 별도의 처리하는 전문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하든지 심지어는 이제 소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쓰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종량제 봉투 안에 있는 쓰레기만 가지고 선별해서 쓰는데 아까 플라스틱 있고 폐비닐 있고 그러는데 그건 비닐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빵을 먹으면 비닐봉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원래 분리수거하게 돼 있는데 그냥 봉투 안에 넣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섞여 있고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일회용 커피 그 봉투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먹는 식품 안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이 PVC 계통하고는 별도로 완전히 다른 계열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PP, PE, PS라고 부르는데 폴리에틸렌 이런 식품 용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가전제품에 있는 플라스틱 껍데기 이런 부분은 소각을 해더라도 저희 환경 설비가 그걸 철저하게 방지하는 설비가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 폐기물에 건설 폐기물을 쓰면은 어떻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까 이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 생활 쓰레기만 태울 수 있는 거로 발전소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건설 폐기물이 들어오면 건설 폐기물은 심지어는 이제 그 발열량도 높고요. 그다음에 성상에도 굉장히 좀 악영향스러운 게 많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를 주입해 가지고 달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느 누가 그걸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생활 쓰레기로만 하는 그런 연료로만 태울 수 있는 발전소로 설계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세 번째, 제일 또 중요한 건데 말씀 듣고 아까 이제 기회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활 쓰레기로 SRF를 만들면은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전기 1을 생산하면 인센티브 1을 줍니다. 근데 아까 이제 건설 폐기물에도 이런 지정 폐기물을 가지고 SRF를 만들어서 현재는 뭐 시멘트 소속로라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지회사 뭐 이런 데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0.5 반 이하로 좀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데 그거를 혼합해서 쓰면은 혼합량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 물량에 대해서 반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익성 측면에서도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이걸 써가지고 적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은 전혀 없고요. 이 세 가지 중요 사항 때문에 저희가 SRF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저희가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만약 걱정이 되고 저희가 신뢰를 많이 못 줬다면은 그래서 저희가 환경감시단을 구성을 하셔서 이런 걸 꼬박꼬박 지켜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네, 신상철 위원장님. 네, 저희들은 애초에 이 SRF에 산업용, 의료용, 건설용 폐기물이 들어갈 거라고 애초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거 갖고 우리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요. 다만 환경부의 정의에 의하면 SRF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생활 폐기물, 폐합성 수질이유, 폐합성 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5가지로 SRF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난방공사 폐타이어는 좀 뭐 포함 안 된다고 누차 얘기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잘 믿는다고 치더라도 일단 여기에 포함되는 폐합성 수질류나 금즉 일반 폐합성 고무류, 금즉 섬유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생활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소위 말하는 EPR이라 해갖고 그 필름용 포장재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저희들은 이제 비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닐류로.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선
고기용 쓰레기 그 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포함돼 이것만으로도 저희들은 충분하게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걸 안전하다고 하시지만 늘 발전소들은 소각할 때 다 안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던 사례들이 늘상 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느냐라는 게 핵심적인 쟁점인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생활 쓰레기들이 뭐 처리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나주의 경우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연료로 쓰고 있는 그런 걸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현재 지금 생활 쓰레기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홍솔 소장님.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매일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양이 한 5만 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되는 비율이 한 60% 정도 되고요. 그냥 태워서 소각시키는 비율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바로 직매립하는 비율이 15% 정도 되는데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그 폐기물 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게 매립률 지표이죠. 왜냐하면 매립장이 사용 종료되고 매립장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폐기물이 최종적으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립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매립률이 여전히 15% 정도 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 생활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의 수명이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매립지 부족 국가에 속하게 되는 거죠.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EU의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나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선진국은 매립률을 거의 1% 내외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교해서 굉장히 매립률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매립률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에 있어서 핵심 정책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15% 되는 생활 폐기물의 매립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소각을 하는 방법인데, 소각의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도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태워서 날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쓰레기를 바로 태우기보다는 탈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선별해서 좀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고용연료라고 하는 정책이 도입돼서 운영되는 거죠. 네, 혹시 신상철 위원장님 혹시 보충 설명해 주실 내용 있으세요? 그 다음에 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SRF 정책의 나온 배경을 놓고 보더라도 SRF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과연 기존에 있는 쓰레기 소각과 뭐 차이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비상형은 전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국가가 소위 말해서 이 그린워싱이라고 그러죠. 이 쓰레기를 갖다가 친환경 혹은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하는 쪽으로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호도를 하고 있어요. 국가 정책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국가가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히 그 진실을 놓고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갖다 그린워싱 해가면서 에너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정책들은 저는 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국가적으로 전국에서 지금 SRF 반대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일반 쓰레기와 SRF 쓰레기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선별했다고 하는데 어떤 선별의 차이가 있느냐, 갖다가 단지 조금만 그 성형화하고 수분 함량만 조금 낮춘 다음에 태우는 것에 불과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쓰레기를 소각 매립하는 방법하고 현재 우리가 논의가 하고 있는 SRF 열방압 발전소를 통해서 쓰레기를 활용하는 방안하고 어떤 또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세진 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제가 또 몇 개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 네. 이게 보시면서 하는 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이제 해양 투기가 이제 있었고요. 그건 국제적으로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매립, 육상 매립을 좀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소각,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SRF로 만들어서 가연성 연료만 이제 활용을 하자 에너지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매립 같은 경우에는요 처리 방법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냥 뭐 땅에다가 부어보면 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지만 그 단점으로 보면 이제 침출수 때문에 이제 토양이 오염이 되고요. 악취가 이제 발생이 되고요. 하지만 또 매립지가 이게 또 계속 무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또 매립지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그 매립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소각시설을 보면은 이걸 에너지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도시 외곽에 멀리 져서 이제 단순히 그냥 소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하지만 이제 이 소각 비용이 발전소를 만든 것보다 이제 굉장히 좀 저렴하죠. 하지만 이제 이 봉투채 그냥 소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비균질에 대한 좀 연료이고요. 또 비균질이다 보니까는 환경오염 방지 설비를 운영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인데 에너지로 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환경 부담금이 이제 환경부에다 납부하는 비용이 좀 만만치 않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장점으로 봐서는 뭐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하면 하지만 이 에너지를 쉽게 활용을 하고 또 극대화할 수 있는, 지금 나주처럼 열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료를 아까 말씀 선별하기 때문에 균질합니다. 그래서 소각전보다 그 오염 방지 설비를 갖다 운영하는데 좀 용이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단점으로 보면 이제 나주와채 현재 민원이 좀 상존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걸 제조를 해서 또 운반을 하고 저장을 하고 사용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또 물질에 대해서 다시 폐기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도 이제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장단점으로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가 또 이 전라남도가 쉽게 결정한 건 아닙니다.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2008년도에 환경부가 이쪽 광주 전남 지역에 대한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 방식을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나온 보고서의 결과를 보면 이 생활 쓰레기를 SRF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어떤 발전소를 짓고 그다음에 광역화 차원에서 이거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게 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이걸 결정한 게 아니고 독단적으로 또 한 것도 아니고 거의 한 8년에서 10년 동안 충분한 논의를 해서 결정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지금 이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쉽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최낙선 센터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쓰레기 문제와 이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문제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기존의 방식은 매립장에 매립을 했던 아니면 소각을 했던 그런 방식인데 더 이상 매립장에 수맹도 더 이상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쓰레기를 어떻게 연료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현재 그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나주 혁신도시를 건설할 때에 아마 자연순환형 에너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에너지 문제와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 중에서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이제 얘기가 돼서 현재 이제 건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열병합발전소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건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개선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의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연료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SRF 열병합 발전소 관련된 논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SRF 발전소가 지금 주택가에 설치돼 있어서 건강이 우려된다,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주와 부산에서도 현재 지금 SRF 열병합 발전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또 건강상에 혹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궁금해집니다. 우리 먼저 신상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산의 이제 생곡동에 강서구 생곡동에 SRF 발전소가 있는데 주택가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공단 지역에 좀 위치해 있는 거로 보이고요. 원주는 그 문막 그 화훼단지 때문에 열공하기 위해서 SRF 발전소를 갖다가 세우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상당히 난항에 지금 빠진 거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홍수일 박사님, 좀, 보충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SRF 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쓰레기에서 유래한 가연성 폐기물을 태워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혹은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그 발전소의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이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대기 오염 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 영향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SRF 발전 시설이 장기간 운영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도시 지역에 종량제 봉투를 통째로 태우는 그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사실은 SRF 발전소에 비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라든지 관리가 훨씬 더 나쁜 조건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심의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대형 소각시설이 20년 이상 운영했을 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건강상의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 모니터링을 한 사례가 사실은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00년부터 해서 지금 4차례 조사를 했고 지금 5차례 조사, 5번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 지역에 장기 거주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계속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로서는 그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상 이상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이고요. 물론 20년 이렇게 이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상이 없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100%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그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갖춘 대규모 시설에서 쓰레기를 태운다 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상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환경상의 건강상의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현재까지는 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는 우리 소장님께서 피해 없다는 측면의 그 자료만 편향적으로 보신 거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벌써 여기 광주에 있는 상무 소각장만 해도 폐쇄된 이유가 포항공대 교수와 같이 연구 분석한 결과이면 주변의 다이옥신을 비롯한 상당한 유해 화학 물질이 발견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폐쇄가 됐고요. 전주 소각장 같은 경우도 실제 그 안에서 수십 년간 산 노인분들이 암 발생이 집단적으로 벌어져 갖고 이번에 최근에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측면만 봐서는 안 되고요. 특히 이렇게 쓰레기 연료 문제는 종합적으로 과연 그 편향된 자료로 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쓰레기 소각장하고 지금 열병합 발전소하고는 이제 이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얘기하시는 분은 상무 소각장 문제는요. 네. 그 문제가 아니라요. 상무 소각장이 사용 연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폐쇄한 것이고 저도 지금 현재 상무 소각장 옆에 살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진작에 문제를 제기하고 싸웠겠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무 소각장이 폐쇄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문제는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또 다른 문제가 지금 SRF 열병합 발전소가 미세먼지 주범이다. 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오세진 부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아마 이제 지역 주민들이 어떤 자료를 보고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 SRF가 이제 LNG보다 미세먼지가 660배가 높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어떤 자료를 보고 이제 저희한테 요것도 하시고 그걸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국립환경연구원인가 이제 그쪽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건 어떤 환경 설비를 갖춰놓고 이렇게 실험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노상에서 LNG와 SRF를 연소시켰을 때 나오는 이제 미세먼지를 측정한 단순한 이제 배출 추정치이다. 근데 저희 발전소는 이제 환경 설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하고는 좀 무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 환경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정되고 있는데 뭐 660배 나오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 이제 20mg입니다. 이제 세제곱미터당.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설계가 자체가 5mg 정도 나오고 있고요. LNG 발전소에서도 현재 법 규정상으로는 15mg 정도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원주 사례는 방곡동에 있는 기업도시에다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발전소 6개, 주변 지역 6개 측정치 결과가 이제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미세먼지를 이제 PM, 이제 입자 크기에 따라 PM10, 그 다음에 PM2.5,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는데, 우리가 기준이 이제 100 마이크로그램, 그 다음에 50 마이크로그램인데, 실질적으로 배출된 거는 45, 그 다음에 22로 해가지고 절반 이하로 이렇게 좀 배출되고 있고요. 이런 결과를 좀 보고 저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봤을 때는 미세먼지가, 저희 SRF가 미세먼지가 주범이다. 이거는 좀 무리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 뭐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런 의견이신데 신상철 위원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가동을 했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제 피부로 실질적으로 느낀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 그 공기청정기가 나주 시내에 불티나게 팔렸다는 얘기가 돌 정도였거든요. 시험 가동 기간에 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꼈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물론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과연 검증이 충분하냐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가동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서 최낙선 센터장님 의견 주시죠. 우선 중요한 것은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그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지난 5월 15일 날 광주지방법원에 법원에서 내놓은 결정문을 보면 거기 안에 현재 지금 시설이 어쨌든 간에 연소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법상에 이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거기 그 법원의 결정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그 정도 선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네. 또 다른 이제 또 논쟁거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예. 열병합 발전소가 여기에 그 기준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또 이런 안전기준을 불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안전기준을 믿지 못하는 이유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먼저 최낙선 센터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생활 쓰레기에 들어있는 이제 타지 않는 이제 불연제, 특히 이제 PVC나 음식물 쓰레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것이 가장 문제가 많고 현재 이제 유해 물질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제 열병합 발전소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전처리를 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민들은 이제 불안해하니까. 이제 다행스럽게 현재 이제 정부에서 지난 8월 2일자로 그동안은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안 했던 물질에 관련돼서 한 8종 정도를 새롭게 해가지고 현재 고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가 앞으로 주민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서 현재 배출 허용 기준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배출 허용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매우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신상철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시죠. 정부가 내놓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치가 곧 인간한테 무해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혹은 대한민국 내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준을 갖다가 지정해 놓은 것이지 그게 인체에 무해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작년 9월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스스로 환경부가 스스로 SRF가 주거 밀집 지역에서 떼올 경우 환경 위해성이 높기 때문에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은 SRF 연료 사용을 제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환경부가 스스로 SRF 연료의 환경 위해성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가 스스로 환경 위해성을 인정한 걸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이 부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으로서 정부가 SRF의 환경 위해성을 드러낸 것으로 명백하게 드러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네. 이게 물론 추후에 논의되겠습니다만 수도권과 대도시는 SRF를 제한시켜놨어요. 이 부분은 환경 위해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법적으로 헌법상 평등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 한번 논의가. 네, 그건 제가 좀 오세진 부장님,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참 보도라는 게 해석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러 사람이 다른 각도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그 SRF를 제한한다는 말은 현행에 그 이런 대규모 시설은 철저하게 오염 방지 설비를 갖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굉장히 소규모 시설이 많습니다. 그럼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지 설비가 거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SRF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난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환경 그 대기 오염 방지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강화를 해서 제한을 하는 거고요. 또 아울러서 현재 신고제로 돼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는 그걸 허가제로 바꾸는 거고요. 또 따라서 이제 환경 방지 그 오염 배출 기준을 대폭 기준치를 강화시켜 가지고 SRF 사용을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수도권에서 이제 하는 부분은 사실 수도권에서 지금 주택단지에 대해서 SRF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규모가 저희가 뭐 처음이라고 조금 말씀하시는데 크게는 원주, 부산 저희 세 개가 이제 SRF를 대도시 중심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원이 자꾸 되니까 앞으로 이제 대도시 중심에서 대도시에서 법적으로 사용하지 말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걸 위치를 좀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 광역 매립장 안에 둔다든지 또 산업단지에 둬서 산업에 증기를 공급해가지고 에너지로 쓴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알고 있는 하수 종말 처리장 같은데 그런데 누가 봐도 이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을 져가지고 에너지를 활용해서 좀 이거를 갖다가 민원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좀 이제 활용을 하자라는 측면이고 법제화를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서 대기업에서 대도시에서 못 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제한이라는 것도 환경부 그 보도를 잘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로 그렇게 요약이 되는 거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는 우리가 오세진 부장님께서 편의적으로 해석하신 거고요.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아까 서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는다고 하면 그럼 대형화라도 수도권에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대형화와 서형화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SRF에서 제한이에요, 제한. 그리고 여기 보면 분명하게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공공하수 처리장 등 상대적으로 인체 노출 우려가 낮고 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연료 제품에 대한 수요처 전환을 점진적으로 유도한다고 돼 있어요. 예, 위치가 이제 바뀌는 거죠. 여기서 인체 노출 우려가 적은 곳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게 텍스트에 의거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인체 노출 우려가 낮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혁신도시하고 불과 1.5km 정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인체 노출 우려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거 환경부의 해석대로 본다면. 열병합 발전 시설이든 소각 시설이든 원해서 거기 들어서는 시설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오염 물질을 추가적으로 또 마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억울하거나 심리적으로 공포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 자체가 인체에 영향을 안 주지는 않겠죠. 근데 인체에 주는 영향 자체가 인체 건강상의 영향을 야기할 정도로 뭔가에 심각한 영향을 주느냐 이 부분은 좀 더 객관적으로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연구 조사를 해서 이제 봐야 될 문제이거든요. 좀 약간 심리적인 공포와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좀 더 구분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아까 SRF가 태우기 시작한 게 역사가 별로 오래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소장님도 방금 전에. 그런데 그러니까 SRF가 오기 전에는 이제 소각장에서 소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같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소각장이나 고용열 발전 시설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이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관점도 뭐 틀린 관점은 아닌데 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종량제 봉투를 통째로 태우는 거에 비해서 탈 수 있는 쓰레기를 선별해서 태우게 되면은 연소 시설에 대한 관리가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염 물질 배출 관리의 측면에서는 어쨌든 차이는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정말 주민들이 피해를 받느냐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좀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준을 넘어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쟁점인 것 같은데 열병합 발전소의 경우에는 뭐 다른 시설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그렇다면 해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지 좀 오세진 부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기준에 이제 비춰보면은 통상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SRF 그 배출해온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에 이제 독일을 준비했는데요.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되는 게 이제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물, 다이옥신, 그다음에 이제 HC라고 염화수소인데요. 이게 아마 다이옥신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다 이제 배출 기준입니다. 법적 기준. 이제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좀 유사하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협의 기준이라는 거는 저희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 광주, 전남, 공도 혁신도시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는 환경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저희를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법적 기준의 4분의 1, 심지어는 약 한 50에서 80%까지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도 뭐 절반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기준을 갖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제 시운전 했을 때 결과치도 저희가 이제 공표는 안 했지만 오늘 뭐 이 자리에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바로 말씀을 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좀 말씀해 주시죠. 3개월 정도 이제 시험 운행을 하셨죠? 네. 예, 그때 사실 이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뭐 불편도 겪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때 실제로 여러 가지 오염 물질에 대한 측정 이런 것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네. 배출오염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NG 발전소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아까 이제 법적 기준이 20, 30 이렇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는 저희가 한 2.5개월 정도 시운전을 좀 했고요. 이 시운전이라는 것은 항시 발전소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환경하에서 기계에 스트레스를 좀 줍니다. 그래서 3일 돌렸다가 멈춰서 또 보완을 하고, 원래 시운전이라는 게 설계대로 설비가 잘 지어졌느냐 아니냐 테스트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건에서도 저희가 이제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시운전 기간입니다. 그래서 3일 돌렸다 껐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열흘 보름 정도 좀 돌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치의 시운전 실적은 또 절반 이하로 이렇게 저희가 배출이 됐고요. 이거는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뭐 TMS하고 환경부 쪽에 지금 아마 영산강 유역 관리청 쪽으로 자동으로 이제 전송되는 시스템이 갖춰 있기 때문에 그 돼 있고, 특히 이제 요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요 배출이 됐는데,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기술적으로는 측정이 TMS 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제 지역을 선별을 해서 하는데, 보통 검사에서 나오는 기간이 한 달 1개월 이상 좀 초과됩니다. 그래서 2.5개월 정도의 기간이 저희가 시운전을 했기 때문에 약 한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게 첫 번째 검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치에 굉장히 한 20%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이후에 저희가 한 열흘 정도 계속 이제 운전을 해봤더니 그때는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이렇게 이게 안 나온 거냐 해가지고 이제 저희 원주 쪽에도 저희가 좀 문의를 해보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장기 지속적으로 운전하게 되면은 다이옥신이 배출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좀 현재 사례가 없으니까 소각장
그거를 이제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더 이제 열악한 조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옥신이라든지 기타 유해 물질에 대해서. 그러면 대부분 불검출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간혹 좀 나오는 거는 그 사유를 좀 물어보면은 고기간에 이제 잠깐 이제 트립이 생겼다거나 발전 소각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에러가 생겨서 검출된 거로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다이옥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다이옥신 발생되는 게 PVC 계열 염화수소 때문에 발생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고온으로 아마 800도에서 이상일 경우에는 전부 다 방지 설비로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옥신에 대한 핵심은 발전소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고온을 유지하면서 가동이 되면은 생기지 않고요. 이게 껐다 켰다 반복이 되면 그 순간순간에 다이옥신이 검출됩니다. 또 이제 학계에서도 보고되기에는 다이옥신이 대부분 이제 축적되는 게 그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게에서 97%에서 99%까지 그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인체에 이제 흡입이 되는 거고요. 이 공기 중에 그러니까 대기질에서 하는 거는 약 1에서 3% 정도가 대기질에서 이렇게 다이옥신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이제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뭐 이게 물론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오더라도 이러한 설비 쪽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좀 우려하시는 만큼 암을 유발할 정도의 그런 건 물론 이제 뭐 다른 질병은 뭐 문제가 없느냐 이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각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인체에 영향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방금 그 말씀하신 데이터가 공표된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신상철 위원장님 아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 오염 수치 기준이 굉장히 낮게 검출이 됐더라도 또 검출되지 않고 열병합 발전소가 없는 것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방금 이제 데이터를 시험 가동 때 한 데이터를 이제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시험 가동 기간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저희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미세먼지 부분도 시민들이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미세먼지에 고통을 받았고요. 또 냄새. 물론 그 혁신도시 주변이 축산업자들이 많아서 늘상 냄새가 나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런 거와 다른 탄 냄새가 상당히 나서 주민들이 또 고통을 겪었고요. 또 이게 유해화학 물질은 단시간 내에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돼야지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도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특히 이제 영유아들이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호흡기 질환, 원인 불명의 피부 질환을 많이 겪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으면 의사들도 상세불명의 호흡기 질환, 상세불명의 피부 질환 이런 것들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데이터로 안전하다고 강조를 하지만 시민들이 겪었던 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이 부분을 저는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온 유해화학 물질과 인체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의 인과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 뭐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 이제 부모의 입장인데 이 부분은 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민감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도 이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호흡기 질환도 있고 중이염 증세도 있고 이런 호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원에서 나온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이제 다 조사를 좀 했습니다. 0세에서 6세까지 아이들의 그 평균 중이염과 호흡기 질환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호흡기 질환 쪽이나 이제 기관지 쪽은 통상적으로 그 아이들 0세에서 6세까지는 통상 한 13% 정도의 질병률이 있답니다. 10만 명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이염도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거는 무려 한 24, 5% 정도의 질병 발생률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주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저희 발전소 때문에 발생됐으니까 각 나주 혁신도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그 진단서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조사를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한테 이제 도달한 거는 호흡기 질환은 4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이염 2명이었습니다. 그 인구가 현재 거의 29,000명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거 따지면 0.01%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도 뭐 130분의 1, 250분의 1 수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단서 내린 이제 소위 의사분들도, 소아과 의사분들도 이 질병이 이 발전소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라고 결론을 못 내리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건 통상적인 수준에서 아이들이 질병을 이렇게 앓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도 명확하게 좀 짚은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건강과 아이들의 이러한 이제 육아 문제 부분에 대해서 발전소가 직결이 된다는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그래서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갖고 오거나 명확한 자료를 갖고 와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야지. 저희가 이제 발생됐다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하고 당연히 치료를 또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한번 그럼 짚고. 예, 잠깐만요. 우리 홍수열 소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심리적 공포, 불안, 뭐 이런 효과들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건강상의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객관화시키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의 가동 전후의 데이터 비교라든지 다른 지역과의 비교라든지 이런 좀 전반적인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평가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성철 위원장님. 네, 말씀해 주시죠. 저번에 법정에서 뭐 결론을 냈다 했는데 법원에서는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 됐다는 것 뿐이지 이게 열병합 발전소 때문이다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 판정을 내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열병합 발전소 가동할 때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전라남도하고 나주시한테 요청을 했습니다만 가동 전후의 데이터를 비교를 못했습니다.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 시민들이 측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수차 전라남도하고 나주시한테 냄새 난다, 미세먼지 많이 난다, 측정 좀 해달라. 저희들이 수차 요구를 했어요. 근데 결국 데이터가 없어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열병합 발전소 때문인지 어떤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택을 못한 것 뿐이에요.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시민들이 심리적 공포감 때문에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영유 아이들이 심리적 공포를 느낍니까? 젖먹이 아이들은 심리적 공포를 안 느낍니다. 쓰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저희가 반박드리고 싶은 것은 0.몇 %요? 0.1%? 저희들이 꼭 고른 것은요, 감기 걸린 모든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제출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건강했던 아이들, 평소에 감기 잘 안 앓고 피부염 앓지 않던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했고, 이 엄마들이 이거는 정말 의심된다. 열병합 발전소 때문에 발생됐던 것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데이터들만 저희들이 제출한 거예요. 그 안에서 일반적으로 감기 앓거나 피부염 앓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와 농작물 등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혹시 이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데이터가 있는지 오세진 부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환경 영향 평가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농작물하고 토양 오염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예측치로서 충분히 이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환경 영향 평가 항목이고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모두 이제 우려를 기준에 전부 다 이제 만족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환경 영향 평가 결론은 좀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미량이라도 이제 굴뚝으로 해서 이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굴뚝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쪽에서 이제 확산이 돼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확산이 돼서 자연적으로 좀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이제 영향을 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토양이라든지 농작물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상에는 이제 결론이 났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 환경 영향 조사라는 것도 저희가 지금 하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5년 정도를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이제 2년도 연장해서 7년 정도로 하는 거로 현재 상태는 이제 결론이 난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자꾸 우려를 하시고 하면 이 기간을 좀 연장하는 거는 또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열병합 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SRF 연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LNG를 통해서 지금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LNG를 통해서 발전소가 가동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혹시 반대는 없으신지 우리 신상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LNG도 초미세먼지가 발생이 되고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걸로 저들은 알고 있어요. 다만 상대적으로 SRF에 비해서 청정연료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혁신도시가 지금 지어진 마당에 연료는 공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SRF를 막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고, LNG의 유해성 문제는 차후에 SRF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주민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서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수일 소장님. 그 LNG 사용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난방으로서 LNG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난방으로서 LNG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로 LNG 연료 이슈는 구분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경우 모두 일단은 첫 번째 경제성의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SRF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지역에서 연료를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설계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달라지게 되고, SRF로 투자한 사업자의 경우에 어쨌든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 손실의 문제는 누가 보존해 줄 거냐라고 하는 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개별 난방 방식의 LNG도 수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개별 난방 방식의 LNG로 사용했을 경우에 집단 난방 방식으로 SRF를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과연 오염의 발생의 총량과 주민들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저감되는 것인지는 사실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이제 막연하게 LNG는 SRF보다 더 좋겠지, 더 좋으니까 개별 난방 방식으로라도 LNG를 사용하는 게 좋겠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가스레인지 사용하는 것만 해도 지금 폐암에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집마다 개별 난방으로서 LNG를 하는 것이 주민들이 오염 물질에 더 가까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개별 난방 방식으로 LNG를 사용했을 때에 주민들이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분석해서 비교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좀 적은 LNG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100%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오세진 부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SRF LNG로 바꾼 거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우선 좀 꼭 반대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LNG를 100% 했을 때 18,000세대 규모 되는 이런 혁신도시에 과연 이런 집단 LNG 사업, 그러니까 지역 난방유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있을까라고 먼저 이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SRF 사용해서도 이제 민간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라남도 환경부 산업부에서 저희를 이제 사실 이제 러브콜로에서 저희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LNG로만 하게 되면 민간 사업자 자체는 검토조차도 안 할 겁니다. 경제성이 너무 없고요. 그거는 봐도 그냥 개별 난방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구도 LNG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아까 이제 홍 교수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경제성을 짚었는데요. 이 도시 자체가 설계를 했을 때, 기본 계획했을 때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를 자원으로 한 자원 순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그 명분하에 저희 발전소가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룰이 깨지면은 이 사업에 대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규모는 무조건 개별 난방, 가스를 이용한 개별 난방이 제가 보기엔 정상적인 그런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단지 이게 SRF냐 LNG냐 이거를 이제 고민하기에 앞서 이 발전소가 가동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도 저희가 짚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쓰레기는 발생이 되고
사람이 거주하는 이상 그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발전소가 가동이 안 되면 전라남도 지역에 소각장이 없습니다. SRF 시설, 제조 시설만 있거든요. 그럼 제조 시설이 안 돌아가면 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전부 다 소각장을 놔야 돼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왜 우리 지역에나 왜 우리 동네에서 지역 간의 갈등과 주민들 간의 갈등,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저는 분명히 유발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가 가장 좀 심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저희가 2,700억을 들여서 이 발전소를 착공이 아니라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집이 이제 완전 완료된 거예요. 그럼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8개월 동안 가동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주민분들께서 많이 반대를 하시니까.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지금 SRF 제조시설이 있는데 그거는 환경부가 50%를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00% 국민의 혈세로 만든 그런 제조시설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한 3,400억 정도가 그냥 매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동네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지? 왜 이미 3,000억 이상 드는 걸 가지고 매몰 비용 처리를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LNG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준공이 됐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느냐가 제가 보기엔 관건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해서 해결점을 찾아야지 연료를 바꿔라, 이건 바꿔서는 안 된다. 이거를 논하는 거는 근본적인 이 사업의 취지와 배경, 그다음에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우리 지역이어야 되느냐 이런 입장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상철 위원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쓰레기 광역화도 어느 정도의 윤리와 도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가 하루에 444톤이 태워지는데 일방적으로 나주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 정의에도 맞지 않고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각 지역별로 세우면 어떻습니까? 그게 오히려 쓰레기 이동이나 운반 비용, 거기에 따른 관리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든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기 쓰레기는 쓰레기 배출지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원칙, 즉 쓰레기 배출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래서 한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투입된 비용이 아까워서 추후에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될 소지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불러요. 여기에 1,700억 정도가 투입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444톤 하루에 가동되고 우리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았을 때는 2,700억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매몰 비용 오류에 빠지지 말고 즉각적으로 연료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나주 쓰레기는 우리가 나주에서 처리할 테니 각 지역의 쓰레기는 각 지역에서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저희들이 요구했어요. 이게 부당한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정의 측면에서도 가장 맞고 부합하는 것이다. 쓰레기 정책에서. 정부도 이 부분은 앞으로 과거와 같이 노인들 이주로 있고 연령층 많은 사람들 경제적 지원 주면서 대충 수도권의 쓰레기를 갖다가 시골에다 떼우는 이런 방식의 정책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정책은 일방적으로 그 지역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들은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홍소열 소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주민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환경 정의에 위배되고요. 문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는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 나주 사례의 경우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런 논의가 날 경우에는 그게 원칙이 적용이 됐을 텐데요. 이미 지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2,700억이 투자된 이 상황에서 이 시설을 그대로 버리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은 이 시설을 가동했을 때 주변에 조금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가동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이냐를 지금 이미 지어진 상황에서 다시 좀 평가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계획 단계에서 훼손된 환경 정의의 문제를 시설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사후에 가동하면서 그 환경 정의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나주 지역에 떠넘기는 게 되는 거니까 광주 지역의 시민들과 지자체가 조금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시설이 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 발전에 조금 더 기여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쓰레기 처리 비용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비용 부담을 광주시가 지는 부분으로 사후에 환경 정의를 보완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낙선 센터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쓰레기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대책위 위원장님께서 자기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그 얘기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나주를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구성 단계에서부터서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쉽게 해서 광주만 쓰레기가 나오는 건 아니고 전남 지자체에 다 쓰레기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같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그 논의 과정 중에서 구책 사업으로 나주에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어서 그 열을 활용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시설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감시하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주민들의 입장에서 현재 걱정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한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가장 크지 저 시설을 다 지어져 가지고 현재 되어 있고 현재 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지금 현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현재 또 자칫 이제 민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복합적으로 걸리게 되면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갈 수 있다라고 염려가 됩니다. 네. 뭐 제가 보니까 이 문제는 어찌됐든 해결을 해야 될 분명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해결 방식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또 주민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세진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제 공론화 부분은 이제 나주시가 저희 공사에 좀 제안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좀 공부를 해보니까는 사실 이게 원전 그 5, 6호기에 네, 공론화를 만들어서 이제 해결을 했던 그런 사례를 이제 우리도 여기 적용해보자라는 게 이제 그 공론화위원회 열어서 처리하자 아니면 해결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도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론화위원회를 열게 되면은 그동안 저희가 오해했던 부분 아니면 잘못된 그 정보라든지 아니면 팩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공개가 되고 그거 가지고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전소 자체가 그 원전 5, 6호기의 그 사례를 제가 보면 예를 들어 가동하는 측과 가동하지 말자는 측에 대해서 팽팽하게 이제 자료 제시가 될 겁니다. 이제 가동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왜 가동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치화했을 때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위해가 있을 것인가 이런 자료를 발전소가 가동됐을 때 그런 문제점을 반대 측에서 모든 자료를 이제 데이터로 제공을 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가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경제적인 손실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소각장을 또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발전소를 가동을 안 하게 되면 LNG만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사업을 유지할 수 있까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총망라해서 올라갈 겁니다. 모든 자료가.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잘잘못을 구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패널들하고 통해서 결국은
권고안을 만들어 나가면 그럼 여기 발전소 가동하지 말라라고 이제 공론화에서 결정을 하면은 저희가 가동 안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분명히 해결책을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그런 권고안을 결정할 것 같고요. 가동을 했을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완책과 대안을 마련해서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론화는 저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 공론화가 이루어졌으면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예, 공론화 필요성 동의해 주셨는데 우리 신상철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애초에 그 산자부, 환경부, 국무총리실, 나주시, 우리 한난하고 우리 범대하고 이해 당사자 간 관계 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저들은 공론화는 여론의 외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그 시가 어떻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 범대는 시하고도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서지 않고 있고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 회피와 합리화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주시도 지금 저희들이 불신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해 당사자 간 회의에서 얘기했던 공론화는 위원회보다는 환경 영향 평가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피해 지역 반경 5km 지역의 내 주민을 상대로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자고 저희들이 이해 당사자 간 회의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도 똑같이 지역난방공사에서는 그 결과치를 놓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은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때 환경영향평가 데이터를 놓고 주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십시오. 저는 가장 합리적인 그 해결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누차 그때 이해 당사자 간 회의에서도 주민 수용성 조사, 환경영향 평가를 전제로 한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자고 저희들이 누차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공론화보다는 잘 어쨌거나 저희들은 수용성 조사로 가자. 이것이 저희들이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 제안에 대해서 우리 오세지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뭐 수용성 조사라는 의미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빨리 환경 영향 조사를 해서 발전소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데이터가 나와야 이제 국민들이 이제 믿으시고 그 데이터도 저희도 좀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3, 4개월 가동 환경 영향 조사를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거는 반드시 서로가 이제 공감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 발전소 가동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 나주 지역 주민들만 대상으로 해서 아니 국가에서 정하고 10년 전부터 정했던 사항을 이제 와서 준공 다 하고 발전소에 대해서 SRF 발전소가 가동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에 대해서 투표를 하자고 하시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게 시작 단계라든가 그렇게 되면은 주민선 수용성 조사라든지 또 하는데 발전소를 다 준공한 시점에서 가동 여부에 대해서 투표를 하자 그러는데 그러한 의사결정은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투표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돌리지 말라고 해서 돌리지 않으면 이 투입된 비용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지자체와의 영향 이런 거는 어떻게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현재도 매년 70억씩 적자가 나고 저희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저희가 70억씩 적자가 나고요. 또 LNG만 돌리면 연간 한 135억씩 적자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기업입니다. 저희가 계속 적자를 나면 부실기업의 낙인이 찍힐 거고요. 흑자를 내면은 또 주민의 혈세를 많이 걷어가지고 공기업 뭐 잔치한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를 최소한 줄이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소규모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가 안 하는 거는 경제성이 없다고 안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실 수도권에서 벌어서 이 나주 지역 쪽을 지금 보조해주는, 쉽게 교차 보조를 해주는 이런 사업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투표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반영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 동의해서 하는 거지 단순히 투표해서 이거 오케이니까 돌려 이거 반대했으니까 돌리지 마 이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수엽 소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예, 저희 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쨌든 주민 수용성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만으로 100% 결정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발전소 가동을 중지했을 경우에 그 2,700억의 매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될 거냐? 결국 나주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나주시가 책임을 지게 되면은 그 피해는 결국 그 부담은 나주 시민 전체가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주민들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사결정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불신을 해소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철저하게 거치되 나주 시민 전체의 의견들을 모아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낙선 센터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예, 원래 이제 광주 전남은 그 참여민주주의를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서 대화 토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대화 토론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맞고, 현재 이 불신의 부분을 서로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 발짝씩 좀 뒤로 물러나서 공론화의 장으로 나와서 서로 불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걸림돌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뭐 개인에 대한 뭐 고소 고발이나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도 취하하고, 그래서 대화의 장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는 도시와 농촌의 문제도 아니고 너와 나의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고, 특히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어차피 배출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공론화의 장에서 서로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성철 위원장님, 예,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 부분을 갖고 자꾸 경제적 피해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사람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2,700억 말씀하셨는데 SRF만 따지면 1,0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주시에서 인수하기를 요구했었고요. 물론 나주시가 아직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매물 비용에 관해서는 매물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갖다가 셧다운 시키고 공론화를 추진한 거 아닙니까? 돈이 드는에도 불문하고. 저는 이 쓰레기 정책의 문제가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 모순적인 태도, SRF 정책에 대한 문제, 나주시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광주시, 광역시와 전남도 기타 지역의 쓰레기를 타 지역으로 떠넘기는 이기적인 행태, 그리고 한국 지역난방세 유연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총합적으로 결부돼서 나타난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망하지 말고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만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세진 부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예, 저희 공사 직원들도 이 발전소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가족들도 혁신도시에서 좀 살고 있고요. 저희가 이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게 건강과 이런 환경권인데, 그거를 소홀히 하는 건 결국 우리 직원들이 가장 고스란히 모든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건강과 행복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 다음에 철저히 보장한다고 누차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 한 35년 동안 이런 발전 시설과 이런 시설을 가지고 전국에 약 한 200만 세대를 대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약 30년 이상 동안 이런 환경적인 측면을 피해를 봤다라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걸 방치하는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좀 자랑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좀 큰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게 좀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로 신뢰할 수 있게끔 먼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경 영향 조사를 먼저 한 몇 개월 동안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좀 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영향 조사가 들어가면은 필요하시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도 대거 참석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완전히 공개적이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이걸 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모범 사례로 하나 좀 남아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자그마한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일상생활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처리 시설이 필요한데요. 이미 2017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정상 가동 단계에 와 있는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해결책 명쾌하게 풀어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바탕이 돼서 한국 지역 난방공사 주민 간의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면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